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검찰의 서면 조사 요구를 받아들여서 서면 진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돼서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새로운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히 검토됐던 주호영 의원이 조금 전 새 비대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이현주 전 국회의원,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태풍 오늘 밤 사이에 지난 밤 사이에 이제 지나갔습니다. 여기저기 많은 곳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다행히 더 크지는 않아서 더 큰 피해는 좀 막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정부의 태풍 대응 상황에 대한 질문부터 좀 간단히 좀 드려보게요. 대통령실이 이번 태풍 대응을 위해서 약식 기자회견에서도 뭐 태풍 관련 질문만 받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발언도 좀 최소화하고 대통령 역시도 기거하지 않고 대응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지난번에 그 수해 그때 워낙 혼이 났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아주 긴장을 단단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구설수 이런 것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또 굉장히 조심을 하는 모습이고 또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뭐 사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뭐 국민들께서 좋은 모습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대통령실 브리핑에 따르면 태풍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라고 대통령이 또 당부했다고 합니다. 유영하 교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는 이제 태풍이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이제 거기서 이재민이라든가 수재민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또 복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다행히 예. 예상보다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주력을 해야 되겠죠. 예.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서 가장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재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저는 뭐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지금 지지율이 다시 좀 정체 국면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보들이 지지율 반등이나 이런 데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5주 동안의 갤럽 조사 27%와 20%의 그 구체적 사를 보면은 가장 대통령 지지율에서 국민들이 불신하는 것은 예. 인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사쇄신하라는 것인데 아직도 인사쇄신에 대한 가락을 안 잡고 있는 것 같고 그 의도는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대통령실을 인사한다 그러면 검찰 권력이 더 장악하는 내부 권력 투쟁이 아니냐 이러한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그 부분에서 인사쇄신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인사쇄신이 안 되고 있는데 국민은 인사쇄신 하라 그러는데 예. 지지율이 반등할 요인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크게 이번 대응으로는 지지율 반등을 하기에는 다른 요인들, 특히나 인사 문제, 국민의힘 내홍들이 있어서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지난번 수해 때의 대응이 미흡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대응은 사실은 이제 정상으로 복귀한 거라고 보이는 거고요. 네. 대통령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자칫 또 당연히 하셔야 할 일을 했는데 주변에서 너무 또 호들갑 떨면서 뭐가 이번에는 너무 잘했다 막 이렇게 하게 되면요. 저는 이거 역효과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이 어쨌든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가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리 대비를 잘했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었다 뿐이지 피해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 대비를 잘했다 이게 대통령한테 집중이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재민이 얼마나 생겼고 또 사실은
자세히 또 따져보면 추석 대목을 앞두고 많은 상인들 그리고 많은 농민들이 지금 물상을 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무슨 대비 좀 잘한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걸 가지고 호들갑을 떨면서 막 대통령한테 집중을 포커스를 두고 이렇게 되면요. 이 국민들이 이게 지금 정도에서 그냥 딱 조용히 해야지 이걸 가지고 호들갑 떨기 시작하면 저는 역효과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추진 중입니다.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추진 중이고 전국위도 열고 여러 새로운 내용들을 신설을 하면서 비상 상황을 좀 구체화하는 상황에서 비대위원장 누가 될 것이냐. 어제 발표를 안 했어요. 그리고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발표한다고 했는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오늘 속보로 맞지 않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배경 물어보십니까? 주호영 위원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뭐 사실은 지금 이 비대위 자체도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 비대위 자체에 대해서 이 효력을 인정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요. 다시 또 가처분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배제하기가 어렵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 논란이 있고 당이 지금 무리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이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물며 비대위원장까지도 똑같은 사람을 임명을 했을 때는 저는 뭐 볼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이거는 법원을 자극해도 보통 자극하는 게 아니고요. 또 국민들이 볼 때도 아니 저 사람들 도대체 장난치는 거냐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당연히 안 맡으셔야 된다. 그리고 주호영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을 생각을 하시더라도 이것은 이게 지금까지 주호영 위원장께서 정치적 이미지라든가 이제 중진으로서 그래도 괜찮은 중진이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또 맡으시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친분이 있는 관계인데 이번에 또 맡으시면 도대체 저분이 왜 저러시나 저는 이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게 좋겠다 이런 설명을 남겼는데, 그러니까 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비대위원장 직무가 한번 정지됐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으로 또 거론이 됐었던 상황인데 안 맡겠다고 했습니다. 결정 잘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좀 그렇다면 어떤 비대위원장이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호영 정치인으로서 잘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뭐 제가 더 이상 그 부분은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누가 될지 봐야겠죠. 예. 누가 어느 사람이 또 비상대책위원장. 생각나시는 인원 있으세요? 글쎄 아무래도 뭐 주류측하고 친한 분이 되겠죠. 윤핵관이라든가 윤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이 되겠죠. 비주류에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사람 비대위원장을 맡기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진짜 비상대책위원회죠. 말이 비상대책위원회잖아요. 비상 상황이잖아요. 그럼 비상 상황에 맞게 기존의 당을 책임지고 권력 핵심에서 활동한 분들이 아닌 거기서 나온 아니 제가 굳이 해석을 하면은 예.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법원에서 얘기했습니다만 해석을 하면은 그럼 진짜 비상한 상황이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고 인물도 교체해야 되고 그래서 당이 진짜 쇄신하고 개혁해 나간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 뭐 지지도도 높고 그러니까 딱 맞는 셈이죠 사실상. 근데 안 맡기는 거죠. 권력 내부 관계에서 절대로 유승민이나 이준석 이런 사람들한테 안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 차례 뭐 언론에서도 보도했고 해설도 했고 분석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더 코멘트할 그 뭐 시청자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예. 이건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이준석 쫓아내기 위원회죠. 한마디로 정확하게 얘기해서요. 더 이상 들어오지 마, 당신 발붙이지 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국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과연 보수 측에서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층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과연 저걸 비상대책위원회로 바라볼 것인가라는 점에서 저는 의심스러울 밖에 없고요. 진짜 비상대책위원회고 국민의힘이 진짜 쇄신하고 개혁하고 국민에 대해 가겠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그런 비상 상황에 맞는 그런 인물이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저는 뭐 거의 1%, 2%도 없는 비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 상임위 열리면서
네. 상임 전국이 열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진용을 잘 갖춰준 후에 과연 비대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가가 공개가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처분 인용될 걸 최대한 늦추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발언들도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주호영 의원이 고사하는 발표를 오늘 한 걸 보면 주호영 의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또 발표가 안 된 것일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비대위 자체가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가 받아들여졌지만 그 법원 가처분 결정에 이제 장장 굉장히 긴 결정문이었죠. 예. 그 사유를 읽어보면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한 취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취지의 내용을 보면 지금 이러한 일련의 절차와 행태 자체가 일종의 그 법원이 사법적으로 정당의 내부적인 사무지만 그래도 이것은 이 내재적 한계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법원이 관여를 할 수밖에 없다. 왜냐? 정당도 어떤 헌법적 질서 하에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정당의 내부 질서가 헌법적인 어떤 민주적 정당성이 위배된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곰곰이 고시어보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어떤 법원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사실은 뭐 비대위를 다시 구성하고 어떻게 하고 뭐 당헌 당규를 바꾸고 한다고 해서 이 근본 틀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과연 이게 그냥 갈 수 있겠냐, 또 가처분 결정이 인용되지 않겠느냐라고 많은 법률가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비대위원장이나 위원을 막 발표를 하고 이런 것이 과연 어떻게 비춰지겠느냐, 국민들한테도 그렇고 법원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아마 당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을 막 발표를 하고 뭐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고심이 많아서 네. 어제도 발표가 좀 네, 늦어졌을 그럴 것이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인선을 하는데도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당 내에도 물론 전국위원회에서는 뭐 이제 찬성하시는 분들이 주로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압도적으로 찬성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당신이 이번 이 절차에서 나서가지고 좀 맡아서 끌고 가라라고 했을 때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 내용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총대 메고 나서기가 굉장히 애매한 거죠. 예. 근데 그 가처분 재인용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또 말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당 주류의 내에서도, 입장에서 네, 당 내에서도 비대위 이제 구성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 내에서도 율사 출신이나 뭐 이런 뭐 법조계 인사들의 뭐 머리를 모아봤고 중지를 모아봤고 외부의 자문도 구해봤는데 이번에 이런 절차를 밟으면 재인용 가능성은 없다더라.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것은 뭐 당내에서는 의견이 그렇게 꼭 일치가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당내 의견은 좀 분분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근거를 드는데 같은 변호사 네. 입장이시지만 재인용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시니까 이제 그 내부에서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렇게 희망을 하시죠. 아. 그런데 살짝 한 발짝만 떨어져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게 과연 왜냐하면 지금 재판부가 같은 재판부예요. 그런데 당원 당규 그렇죠. 조금 바꾸고 비대위 구성 바꾼다고 그 법원이 판결한 이제 그 결정한 취지를 보면 이러한 어떤 과정 자체의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받아들여지겠냐 약간 의문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어떻게 보면 악순환의 고리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사실은 어쨌든 비대위로 가게 된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예. 내부적으로. 예. 네. 근데 이게 추석 전에 출범을 하겠다고 공언을 해놓은 상황이잖아요. 비대위원장도 새로 선출을 해야 할 거고 비대위원도 좀 구성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좀 수정된 내용 보면 원내대표랑 정책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무조건 포함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을 새로 출범하고 지금 한 이틀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비대위원도 다시 만들고 시간적으로 그렇게 바로 인선이 가능하겠습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그 인선 자체가 뭐 꼭 추석 전에 다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대위원장만 예를 들어서 추석 전에 임명을 하더라도 비대위원 정도는 이후에 임명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직무대행 체제로도 사실은 비슷한 어떤 구성과 비슷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형식적인 얘기들인데 그래서 좀 법률적인 얘기들을 또 장황하게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좀 예. 복잡해지시니까 굳이 저는 뭐 그런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문제는 저는 어쨌든 뭐 14일인가 그때 심리가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아마 뭐 한 일주일, 이주일 안에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결론이 나면 아마 가닥이 잡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당의 입장에서도 어쨌든 당원 당규라도 개정을 해서 한 번 더 시도를 해보자 이런 거 같고 또 당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것을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최대한 법원을 설득해보자. 그래서 거기 희망을 좀 걸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8일에 출범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주호영 의원이 사실상 뭐 이렇게 거절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다시 또 임무를 또 물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8일 안에 출범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있으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그만뒀겠죠. 없으면 그만두지 마 그랬겠죠. 뭐 있겠죠. 누가 글쎄요. 같은 뭐 제가 뭐 속사정은 잘 모르니까요. 국민의힘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니까.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법원과 이건 싸우는 건데 법원은 지난번에도 제가 나와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법원은 이 우리 사회의 보수 질서를 지키는 보루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이 보수 질서를 지키는 우리의 권력 상권 분립에서 하나의 중요한 권력 기관 아닙니까? 거기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네. 이제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또 이제 그 당원 당규 바꿔서 우리가 맞아라고 어떻게 보면은 싸운다는 의미가 뭐냐면 법원을 압박하는 겁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행태입니다. 대통령 소속당이 법원을 압박하고 법원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여태까지 민주화 이후에 지켜왔던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 성권 분립이라고 얘기하는 문제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 그게 야당이 아니고요. 야당이랑 뭐 그래 뭐 그러나 보다 이건 대통령 소속당이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뭐 인용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인용이 되건 안 되든 간에 저는 이러한 프로세서 과정이 결코 민주적 재반 질서와 정당 정치, 특히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 소속당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행태다. 그래서 근데 뭐 거둬들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거기에 반발해서 그만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순리고 절차가 맞다 그러면 주호영 위원장이 판사 출신인데 또 맞겠죠. 근데 하여튼 저는 왜 이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잘 안 가고 왜 법원을 자꾸만 압박하는지 법원과 싸우려고 하는 것인지 이건 상당히 좋지 않은 행태다.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비대위원장이 주류가 맡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아까 전에 해주셨으니까 신윤핵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어디에 라디오에서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초재선 의원은 신윤핵관이 아니고 그냥 병력이고 중급 지휘관 정도의 역할은 신윤핵관으로서 4선의 윤상현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이거 당내에서 좀 나오는 얘기입니까? 윤상현 의원이요. 뭐 윤상현 의원이 윤핵관에 가깝긴 한데 뭐 그것을 신윤핵관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워낙 광범위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 근데 윤핵관에 가깝긴 하죠. 가깝긴 한데요. 네, 신윤핵관. 그렇게 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워낙 이준석 대표가 이 프레임 설정하는데 아주 기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신윤핵관으로 불릴 만한 어떤 상황이 있기도 하지만 또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프레임 설정을 하는 지금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윤상현 의원이 최근에 이제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 언론에 노출됐을 때 했던 발언들을 보면 비대위 체제 전환에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윤핵관의 의견과는 또 다른 결이 달라서 이게 과연 윤핵관의 의견이라고 봐야 되는, 신윤핵관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 저는 거기에 좀 의문이 생기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은 아직까지 이제 판단을 하기엔 좀 이른데요. 이런 일각의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대통령실의 개편. 인사 개편 뭐 한 60명 내지 80명 정도의 인사 개편을 두고 그것이 권성동 그리고 장제원 그리고 그 주변의 윤핵관 호소인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추천한 사람들을 주로 솎아내는 작업을 한 것이다. 그리고 뭔가 어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께서 국민의힘의 어떤 측근 또는 신뢰하는 그룹을 좀 교체하는 흐름이 있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근데 사실은 뭐 그것은 뭐 입증된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얘기들이 여의도 정가에 좀 떠돌았는데 만약에 이제 윤상현 의원이 정말로 신윤핵관으로 떠오른다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지켜보면 알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여의도 정가에 떠도는 얘기가 일용 신빙성을 갖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통령께서 기존의 권장 이 두 분의 어떤 중심이 된 어떤 윤핵관의 흐름에 대해서 약간의 불신을 갖고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뭐 실튼 뭐 약간 호불호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기여를 하고 당의 변화에 기여한 것도 사실인데 이거 너무 극단적인 어떤 그 대립으로 몰고 가면서 당이 지금까지 너무 지금 내분에 휩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도 뭔가 여러 가지 다른 시각 갖고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준석 대표 편을 드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뭔가 좀 더 대통령이라면 또는 우리가 집권 여당이라면 좀 더 큰 틀을 보고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어떤 대승적 견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게 이준석 아닌가. 대표의 편을 든 게 아니라. 네네네. 사실은 뭐 당내에서 보면 사람들은 이제 편 가르기를 좋아하니까요. 윤석 편이냐 아니면 윤핵관 편이냐 이렇게 가르기를 좋아하는데 실제로는 따지고 보면 중간자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윤석도 문제가 있지만 윤석 대표도 문제가 있지만 윤핵관도 사실 문제 아니냐. 왜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었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예, 앞으로 대통령실 내부의 뭐 개편에서의 윤상현 한번 라인이 지켜봐야 얼마나 될 것 들어가느냐 뭐 이런 것들도 좀 뭐 지켜봐야 될 꼭 대목인 제가 것 볼 같다. 때는 뭐 윤상현 의원에 딱 집어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뭔가 혹시 전략적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이제 전망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한번 재미있게 또 이렇게 또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윤상현 의원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굉장히 밀착적인 관계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다시 또 변신을 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밀착적인 관계로 뭐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누구 밀사로해서 누굴 만났다 뭐 그런 얘기도 돌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 이런 정치가 저는 이게 현대 정치에 있어서 온당한 건지 한번 묻고 싶어요. 윤핵관 처음엔 장제원, 그다음에 권성동, 그다음에 윤상현을 통해서 대통령의 마음이 전달되고 그것이 또 당내에 전달돼서 하는 정치. 자, 이런 정치는 이제 글쎄요 이게 언제쯤 정치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이 대중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대중 정당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알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뭐 윤핵관 윤상현 의원도 윤은 씨는 윤 씨니까 또 윤핵관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짧게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뭐 옛날에 진박 간별사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호가호위하는 것은 이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측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정치를 해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고 대통령도 이제는 소통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국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시고 당의 의원들하고도 직접 소통하시고 이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되겠죠. 예, 야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불출석했습니다. 뭐 어제 의총에서 대다수 의원들이 불출석하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알려졌었는데 결국에는 불출석하기로 됐잖아요. 예상을 하셨는지 그리고 배경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뭐 대부분의 의원들이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을 반대했던 의원들도 이건 출석하면 안 된다, 망신주기다. 이러한 여론이 굉장히 지배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나가지 않기로 방침을 내렸던 거는 결국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결국 20%에 새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특히 추석에 이제 민심이 굉장히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물가, 배추값, 시금치값, 그래서 채소값이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고 민심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 밥상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올려놓으려고 하는 정치적인 수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불출석한 게 더 적절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각에서는 정정당당하게 나가라 그러는데, 예. 그 출석하라고 하는 검찰의 소환 요구가 정정당당하지가 않은 거죠. 허위사실 공표죄도 네. 실제로 그것은 이번에 알려져 있습니다만 관련 법률에서도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행위인데, 사실상 국감장에서 변명한 얘기라든가 아니면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갖고서 결국 뒤지다 이제 안 나오니까 검찰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걸 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출석을 한다. 그러면 그런 정당하지 못한 요구에 대해서 출석한다는 것은 또 이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 같고요. 또 당원들도 상당히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정당한 수순이라고 그러고요. 오죽하면은 이재명 당대표를 싫어하는 당내에 많은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오랫동안 앙금이 있었던 그분들도 출석하지 말라. 그 정도 상황이다라고. 예. 민주당은 이게 말꼬투리 잡다가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하고, 국민의힘은 이게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대 피해자가 민주당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이게 정치적 좀 인질이 된 거다, 이런 발언을 내놨거든요. 정치적 스톡홀름 신드롬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부분에 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그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 전당대회 할 때부터 나온 얘기죠. 사법 리스크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선출을 했으니까 예. 그것은 민주당 당원들이나 관계자들이 감수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거라고 보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래도 이제 출석은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제1야당 대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안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경선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과 관련해서 허위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논란이 됐었던 당시 후보자 시절의 발언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이 양반한테 좀 위탁 관리를 좀 맡기면은 좀 괜찮을 것이다.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하니까 실력이 있어서. 그런데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10여 가지의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드러난 녹취록을 근거로 대선 후보 시절에 앞서 들으신 것처럼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발언을 한 게 허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을 보면 공소시효가 나흘밖에 남지 않았고 대통령이라는 그 상황에서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할 수는 있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만 사실 어떤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두 가지 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검찰에서 소환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9월 9일까지 공소시효라고 해서 뒤늦게. 그러니까 아니 실제로 대통령이 허위사실 공표를 한 거 아니냐. 이건 경선의 TV 토론 방송입니다. 이건 당선과
상대방의 낙선을 위해서 나가서 하는 선거 운동적 성격을 갖고 있는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녹취록에서 드러났습니다만 실제로 절연했다 그러는데 그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가 통화한 내용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모 씨 외에는 다른 사람 관여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1월 12일 날 직접 김건희 여사가 주식 거래를 한 정황이 녹취록에서 나오고 그리고 그것도 뭐 1인 매매나 위탁 매매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직접 지시하는 이러한 정황적 증거들이 재판 과정에서 이제 녹취록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 경선 과정에서 당시 후보죠. 윤석열 후보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틀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명확하게 허위사실 공표죄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 그걸 국민에게 얘기를 하는 거. 이재명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허위사실 공표를 한 거다. 이러한 이제 정치적인 얘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거는 뭐 공소시효 문제도 있지만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 형사소치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게 되면은 5년 뒤에는 이제 그만두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 문제를 모르겠어요. 그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문제까지도 생각해서 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뭐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이유죠. 이런 부분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현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국면이요. 이렇게 우리가 크게 보면 상당히 이렇게 이 협치와 양립이 불가능한 어떤 사정 국면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협치를 해야 된다. 이제 특히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협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정치를 선호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었을 때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게 협치도 좋지만 어떤 정의의 실현, 공정과 상식 이런 걸 실현해달라. 이런 또 민심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어떤 사정 정국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이게 또 왜 이렇게 되냐면 이게 사법 리스크 얘기가 있었지만 하필 또 민주당의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가 이런 사정 정국에 가장 초점이 되다 보니까 이게 협치가 안 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협치는 어렵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수사를 하게 되면 이게 공정과 상식 내지는 정의가 실현되는 이상한 어떤 양립 불가능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어차피 의중이 실현 반영이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것을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지만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 당장의 어떤 대화나 협치보다는 정의를 실현하는 쪽이 더 중요하다라고 결단을 내리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사를 더 박차를 가하자라는 쪽으로 가기로 한 것 같은데 이렇게 갔을 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딱 걸리는 게 바로 본인의 문제입니다. 본인 주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야당의 대표라든가 야당 쪽에 대한 어떤 사정 이런 것을 아주 철저히 하고 수사를 하는 것은 이것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걸로 일견 보이는데 이것이 국민들한테 설득력을 가지려면 본인 주변과 측근에 대해서도 똑같이 엄격한 잣대로 해야만 이것이 설득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그것을 파고드는 거죠. 좋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공정과 상식에 맞춰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정의 실현하고자 한다면 당신도 똑같이 그러니까 대통령도 똑같은 잣대로 해라라고 지금 공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김건희 여사 건이 상당히 사실은 뭐 그냥 정치적 공방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큰 프레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을 지금 민주당이 던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 쪽에서 받아들일 것이냐.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것은 그런데 전혀 우리가 무시하면서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리가 계속 수사를 하겠다. 무조건 소환을 하겠다.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이것이 설득력을 가질 것인가 이런 이제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굉장히 리얼미터 조사가 나왔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소환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야당 대표를 정치적 제물로 삼아서 사정 정국을 이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 거죠.
지난번 대북 관계 문제 16명을 살해하고 왔던 북한의 어부를 추방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했던 건데 그것도 결국은 먹히질 않았어요. 왜 안 먹힐 근데 건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 네.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그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범죄 혐의가 뭐 10가지다, 뭐 6가지, 7가지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건 뭐냐면 3년, 4년 된 거예요. 어? 그때 해서 백현동 사건이라든가 뭐 성남의 FC 사건 경찰이 3년 동안 뒤졌는데도 나온 게 없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검찰이 다시 또 압수수색을 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또 다른 혐의를 씌워서 또 소환하겠다라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얽혀 있는 그 수많은 사건에서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돈을 먹었냐는 돈을 먹은 게 있느냐? 어? 그 자기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에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게 있느냐? 이거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이것은 다시 또 재탕수탕해서 네. 정치적 재물로 삼은 거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그래도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이 그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윤 대통령 또는 이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게 아픈 부분이기도 하고 정말 이게 곤란한 부분이지만 지금 사실은 뭐 김건희 여사라든가 주변의 측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런 앞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도 모릅니다. 지금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의혹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을 계속 회피하면서 민주당 쪽만 공격을 했을 때는 이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거죠. 예. 민주당이 던진 그런 이 딜레마가 카드 있습니다. 쌍특검 뭐 이야기도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이 사안이 국민의힘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앞으로 네. 좀 남은 숙제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